제가 이 소설 더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누워가지고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시작이 없는데 결론이 있을 수가 있나? 네. 근데 그냥 수다를 한번 떨어보면 모든 게 다 한 번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지금 교사 20년 차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사인 상태가 20년이라고 해도 예를 들자면 15년 차는 또 올해 한 해뿐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학생들을 보지만은 이번에 이 학생들, 이 클래스는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인 채로 우리가 이제 무대 위에 오르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거를, 한 번밖에 못하는 거를 두고서 뭘 좀 잘못했어요? 너 이걸 왜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웃기지 않냐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잠시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적일 수 있는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어떤 삶이, 어떤 현상이, 혹은 뭐 어떤 정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회귀하고 돌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건 비극이에요? 희극인 거예요? 이거는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라고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연성과 필연성의 문제인데, 근데 기차가 몇 시예요? 저 6시인데요? 나는 일이 6시에 끝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그냥 우연히 그런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 운명인가 봐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으로는 가벼움이 무거움이고 무거움이 가벼움이고요. 어떤 한 현상이요, 가치론적으로 반드시 좋거나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파르메니데스를 보면, 제가 짧아가지고 이제 읽었는데요. 무진장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하고 다르게,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주장했지만, 파르메니데스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맞받아 쳤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동일한 현상을 두고서 이렇게 이제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것 같지만 복이 변하는 것은 현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할 때 변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똑같은 지점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이 흐르니까요. 근데 강물이란 실체 자체는 어쩌면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고갱이로 남아 있는 거겠죠. 그거에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집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러셀이 쭉 정리를 하면서, 길진 않아요. 하면서 이제 시간 개념을 언급을 한 건데요.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사실 과거에 존재했던 거랑 미래에 존재할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현재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변하는 거죠.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읽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후에 철학이 상당히 현대에 이른 시기까지도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수용한 개념은 역설의 극단을 보여준 모든 변화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 잘 이해 안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실체의 불멸성이었다라고. 여기 실체라고 번역한 거는 substance입니다. 우리가 물질, 본질이라고 외우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substance, substantial. 그래서 이 실체, 고갱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또한 멸하지도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시간에 종속된 어떤 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시간에 종속되면 반드시 멸해버릴 테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라는 개념을 어쩌면은 실체라는 개념에 가장 집중했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는 출생지가요 이탈리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이오니아 철학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저기 그리스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학적인 탐구에 몰두하고 회의적 경향을 많이 보였다면은, 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출신의 철학자들은 신비주의하고 종교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초창기에 이제 자연 철학이라는 거는 그게 막 지금처럼 이렇게 학문이 분화되지 않아가지고 철학, 과학, 특히 이제 물리학, 화학이 다 마찬가지죠. 그게 다 같이 이제 섞여 있었던 때라. 그래서 되게 말장난 같지만 그거를 쿤데라가 여기서 잘 가지고 온 것 같고, 쿤데라는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에서 이 가벼운 무거움을 가져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읽었을 때는 헤라클레이토스에 더 가깝고요. 그냥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다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김영하의 산문집 제목도 이제 결국 그런 뜻을 이제 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게 단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전부 다 처음인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한 번의 삶을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죽음은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죽게 되고, 죽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건 모르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지 뭔가가 있는지 이제 또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말장난 같은데, 결국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떠올리면서 어젯밤에 생각한 게,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다. 혹은 그래야 한다. 약간 이건 이제 정신승리가 필요한 건데요. 왜냐면 이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요.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지 않은 걸 미리 당길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일어나 봐야 또한 아는 건데, 그 일어나는 거는 예습도 안 되는 거예요. 복습도 의미가 없죠. 시험 보는 거나 그게 가능하지. 삶은 그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밖에 없고, 이 모든 게 단 한 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한 번인 것도 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무슨 유일무이한 그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일이란 말인가. 이거를 되게 이제 그 진지하게 비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거를 보다 더 희극적으로 가볍게, 좀 보다 더 그 낭만적 아이러니의 태도를 취하면서 보다 더 좀 가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진 이 멋진 그 언어 조합 있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게 아주 옛날에 무슨 전집에 처음 이제 그 소개될 때는, 동유럽 문학하고 같이 여러 다른 작품들하고 같이 소개될 때는 존재에 견딜 수 없는 가벼움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이 아주 이제 익숙해졌는데요. 어쩌면은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을 수 없는 건데요.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안고서 살아가는 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삶의 과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삶에 어떤 굳이 목표가 있어야 되느냐, 꿈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역시나 그 유시민이 어디 나와가지고 했던 말인데, 본인도 자기가 이렇게 무슨 꿈이 딱히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뭐 읽고 쓰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딱히 작가가 꿈이었던 것도 아니고, 50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평생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회자가 그게 되게 슬프다 얘기를 하니까, 뭐가 슬프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뭐 슬플 게 딱히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것이고요. 매 순간순간 이제 충실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그 역시나 이제 이동진 블로그의 카피인데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요.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이동진의 말이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인간 존재가 그냥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외부의 힘이 또한 너무 세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정황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결국엔 이제 안고서 그 주어진 순간순간 오늘 하루 사는 거죠.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이제 성실하게 산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다. 지금 이제 제가 성적을 냈는데 문학 강의가 아니어가지고 이번 학기에 되게 허전했는데, 막판에 지금 신난 거잖아요. 이 채점할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문학 강의보다 강독 강의는 제가 수업 준비할 게 적으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백지 번역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더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예상만큼, 계획만큼은 또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생각하면 모든 일에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거는 과거에 대한 원한을 버리는 거고, 또한 이제 타인에 대한 원한이죠. 그것도 이제 버리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또 같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좀 아쉬워가지고 이걸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소설을 통틀어서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은 토마스도 테레사도 아니고 사비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잘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자꾸 그래서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비나에 초점을 맞춰서 이 소설을 또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비나가 내 친구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또 독자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는
트리스탄으로 죽었다고, 도노안이 아니라 그런 걸 우리한테 일러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사비나가 이 소설에서 그 작가적인 시선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픽션인 거잖아요. 이 소설도 일정 부분 메타 픽션인데, 메타 픽션적 시선, 그러니까 작가적 시선이 바로 사비나였을 수 있을 것 같고, 니체의 영혼 회귀상 사상도 많이 나오지만 이 소설에서 키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키치가 정치적인 것하고도 되게 많이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속된 것, 스노비즘하고도 되게 많이 연결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싸우면서 투쟁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이 또한 사비나였던 걸로 그렇게 지금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는데, 기회가 돼서 혹시 다시 읽게 되면, 혹은 제가 이제 시간을 내야 되겠죠. 한 번 더 주로 사비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 지금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사비나가 되게 멋진 캐릭터였던 것 같고, 이 무거움을 안 느끼거든요, 사비나는. 그래서 사비나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